일반 민사 소송, 이것은 USITC의 investigation, 조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으로, 포커스가 여기 맞았네? 여기로 가야 되나? 땁시다. 오케이. 자, 포커스 잘 맞았죠? 저는 카메라맨이 따로 없습니다. 제 카메라 하나 딱, 캐논 EOS 레벨 쓰고 있는데, 포커스가 자동으로 맞아갖고서 따라다니는데, 여하튼, 제 얼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조그만 점이 있는데, 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피부를 한번 이렇게 손질을 해준다 그러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한번 쫙 밀고, 점도 좀 빼고, 그렇게 다시 또, 비디오를 더 찍을 예정인데, 우선 약간 좀 화질이 좀 높습니다. 픽셀이. 그래서 좀 모공이라든가 점이라든가 잘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피부가 좀 탱탱하고 예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쭈그러지고 점도 생기고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저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나 저나 사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어로 contemporary라고 그러죠. contemporary. temporary는 이제 시간, 시대를 뜻하고, core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니까, contemporary는 우리 동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동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미국 소송이 큰 문제가 되는데, 미국 소송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소돼서 재판이 되는 그 과정까지를 알면은 맥을 좀 짚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나무가 자란 이치와 똑같습니다. 대나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자라면서 매듭이 있고, 매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람에 부러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계속 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맥을 알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예상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지도이죠. 어느 정도의 지도가 있으면은 가다가 길을 좀 잃어도 방향은 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의욕은 앞서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들,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무조건 막 걸어가요. 걷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방향을 잘 잡아야지. 목표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걸어봤자 이거는 길이 나올 리가 만무입니다. 물론 지구를 빙 돌아가면 만나겠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사람이 걸어서 물을 건널 수는 없어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송에 관한 부분이고, 방향을 이해하고 또 어디에 이정표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 그래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길을 떠난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간중간 단계가 어떤 것들인지 알면은 사실은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뭔가 좀 아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뭘 좀 아는 사람이 일을 하기는 편해요. 물론 이제 돈 받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자는 대로 하는 고객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누가 수천만 불 또는 수억 불씩 써가면서 전혀 모르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알긴 하겠지만, 여하튼간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제너럴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 속해 계신 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반인도 이 내용을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자, 제가 50불이나 들여서 이 막을 준비했다고 장만을 했다 그랬는데,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글을 좀 써봤는데, 소송의 절차입니다. 소송의 절차는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우선 6개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소, complaint filed. 두 번째는 송달, service. 세 번째는 답변서, answer. 네 번째는 증거 개시, discovery. 다섯 번째, motion 또는 motions. 여섯 번째, 재판, trial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소가 있는데, 제소는 이제 소장을 법정에 갖다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뭐 특허 소송이 되었던 어떤 일반 소송이 되었던 이혼이 되었든 간에 법원에 우선 알려줘야 돼. 나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제소입니다. complain이라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약하신 분들은 이거 T자, complain에서 T를 자꾸 발음을 하시는데, T는 묵음입니다. complain.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complain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USITC 같은 경우는 investigation입니다. request for investigation, 조사 요청서인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USITC에 보내서 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하면서 request for investigation 하고, USITC 같은 경우는 제소를 하면서 보통 그 다른 미국 연방지법 US District Court에 함께 소송을 제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USITC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사법기관이 되는 연방지법에 소송을 해서 구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USITC는 기본적으로 수입 금지가 구제이고, 미국 연방지법 지법에서는 금전적인 배상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구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USITC의 경우는 USITC 플러스 연방지법, 그래서 그거서 이제 그 컴패니언 케이스라고 자매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매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간에 그런 자매 소송을 함께 하고는 합니다. 여튼간에 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소를 합니다. 제소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송달을 해야 돼. 서비스. 이 송달은 사실은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뭐 같은 주에 있는 사람이면은 송달이 쉬운 편이에요. 보통 이제 그 보안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보안관한테 뭐 김아무개나 뭐 저 윌 스미스인지 뭐가 됐든 간에 그 미스터 라빈슨이 됐든 간에 그 사람한테 이 소장 컴플레인을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쭉 갖고 송달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주에 사는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뭐 외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달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편지를 보내서 송달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떠한 그 제3의 공정한 인물이 가서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물이 가서 소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고 제소를 하고 나서 뭐 여러 달이 걸려서 힘들게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인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헤이그 컨벤션이라고 해서 헤이그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한국에 있는 법원으로 보냅니다. 서울이 됐든 뭐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큰 도시의 법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송달을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그리고 송달한 것에 대한 내용서를 적어서 다시 우리에게 건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송달이 끝냈다라고 알려주는데, 여튼간에 사실은 송달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소를 했으니까 답변서가 올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달이 소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답변서가 오겠죠. 답변서는 answer이라고 하는데, 여튼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박을 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의 답변서입니다. 반박서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답변서를 하면서 카운터 클레임, 맞고서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USITC 같은 경우는 맞고서를 송달에 대한 죄송합니다. 답변서, 그러니까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의 일부로 맞고서를 하지는 않고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튼간에 대부분의 연방지법이나 미국에 있는 뭐 주 정부 산하에 아니면 주 정부에 속해 있는 그러한 법원 사법기관에서는 답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맞고소할 내용이 있다면 맞고소를 함께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확실하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거 개시가 있습니다. 증거 개시라고 하는 것은 답변서가 오고 나서 재판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보면은 이 증거 개시 기간이 제일로 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소를 하고 답변서가 온 상태에서 재판 날짜가 잡히는데 답변서에서도 재판 날짜가 잡히면은 빨리 잡히면은 보통 한 8개월 뭐 통상 한 1년 늦게 잡히면 1년 6개월 뭐 18개월 후까지 잡히는데 여하튼간에 한 8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요 재판 날짜가 잡히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냐? 바로 이것을 합니다. 증거 개시를 하고 모션을 하는데 증거 개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달라 요구해서 그것을 받는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에는 인터로게토리 질의서 라그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또는 RPD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서류 제출해라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포지션 그 증언 녹취 또는 선서 증언이라고 그러는데 데포지션 등등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 request for admissions라든가 아니면은 뭐 땅에 뭐 request to inspect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스펙션 같은 거는 뭐 어느 공장에 간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해갖고서 그 뭐 시설이나 설비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땅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request for admission은 시인 요구서라고 해갖고서 뭐 yes, no로만 답변하시오 해갖고서 서류를 딱 만들어서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것들은 자주 사용되거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디스커버리에서는 주로 이제 interrogatory, RPDs and deposition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질의서, 문서 제출 요구서, 그리고 선서 증언, 증언 녹취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줄 수가 없다, 또는 없다 하고 뻥을 치는 경우, 아니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뻥이라고 느껴지는 거. 하여튼 간에 서류 달라고 하는데 안 줬으면 달라고 그래,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똘마니들 보내갖고서, 야, 저 서류 좀 뽑아와라, 찾아와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내가 이러한 서류를 달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14년도 세금 보고서를 달라 그랬는데 저쪽에서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판사 앞에 가서 주라고 명령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죠. 그게 motion to compare이라고 합니다. compare. 강제로 무엇을 하도록 compare이라고 하는 건 강제. 그래서 motion to compare라는 건 강제로 무엇인가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저쪽에서 또 답변이 오겠지. 2014년 세금 보고서는 본 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 또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뭐 내용의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제출할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무엇이 됐든 이유 항변을 내겠죠.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줘라 말아라 결정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법원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런 경우는 이제 motion to compel 또는 motion to compel discovery라고 합니다. 또는 뭐 증인 신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포지션 하자고 불렀는데 안 와.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한테 쫓아가고서 판사님, 이 사람은 내가 데포지션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데포지션에 나오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데포지션은 우리가 돈 들여갖고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으니까 다음번 데포지션은 이 사람 돈을 내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이 내 변호사비도 내고 뭐 속기사비라든가 비디오 찍는 사람의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이 사람이 내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션이 있습니다. 모션은 여러 가지 모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언급한 디스커버리 관련된 모션이 있습니다. 모션 투 컴페어이 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모션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를 법원으로 나오도록 호출하는 모션이라든가 그건 서프니아에 관한 모션이라고 하는데 또는 약식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Motion for Summary Judgment. 그러니까 어떤 팩트들이 어느 정도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것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중간에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것은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법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요약 판결, 약식 판결, 서머리 저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서머리 저지먼트를 원하는 그런 모션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션을 여기다 집어넣긴 했습니다만은 모션은 여기서 그 언제든지 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션에 관해서는 다른 새로운 꼭지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텐데 모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들
그 누가 됐든 뭐 이 원고 쪽이 됐든 피고가 됐든 그들이 원하면 판사한테 뭘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그 행위 또 신청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모션은 사실은 제3자 또는 판사가 직접 모션을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법원에서 다루어야 될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모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루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증거 게시할 때 증거 게시에서부터 재판 사이에 모션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션 또 모션스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하튼 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은 뭐 배심 재판이 될 수도 있고 뭐 판사의 단독 재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판사의 단독 재판인 경우는 벤치 트라이얼 벤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앉는 벤치지 않습니까? 그걸 뜻하는데 하여튼 판사가 옛날에는 뭐 벤치에 앉아 있었나 봐요. 요즘은 뭐 잘 만들어진 그런 저기 생체 공학적인 그러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여튼간에 뭐 예전에는 벤치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또는 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책상이 좀 널찍해서 벤치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벤치라고 해서 벤치 트라이얼이라고 만약에 배심원들이 나와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 트라이얼 배심 재판 뭐 참여 재판이라 그러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튼간에 배심 재판인데 그것은 trial by the jury or jury trial 뭐 그런 식으로 이제 jury trial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USIT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마크맨 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청구 범위 해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크맨은 물론 이제 그 웨스트뷰 vs 마크맨이라고 하는 예전에 어떤 그 특허 소송에서 따온 그러한 용어인데 마크맨 히어링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그 용어들 그러니까 그 특허에서 사용되었던 특정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거 보고 이제 청구 범위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마크맨 히어링이 사실은 USITC에서 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한 연방지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원한다면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기술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지 디스퓨트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 단어들을 갖고 와라. 내가 들어보고서 판결을 내려주겠다. 그게 바로 마크맨 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정 용어들 아니면 특정 개념들도 포함이 됩니다. 특정 개념들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재판에 가기 전에 그 언젠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건데 마크맨 히어링은 사실 이 중에 어떠한 시점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답변서가 이제 있고 나서 증거 게시 중이든지 어떤 모션이라든지 하여튼 답변서에서부터 재판 사이에 그 언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실 증거 게시가 일어나서 그 막바지 뒷부분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모션 이런 모션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야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증거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마크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판사들은 요 증거 게시 앞부분에서 마크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USITC가 되었건 연방지법이 되었건 마크맨을 아예 안 여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마크맨을 아예 안 여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맨 꼭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